안녕하세요. 인생 다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없이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진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 누군가는 그 침묵을 견디다 끝내 등을 돌렸고, 누군가는 그 무게를 안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단 하나의 장면이 모든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저는 박소영입니다. 36살이고 두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강민호와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별다른 갈등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이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이번 주엔 할머니 집 안 가면 안 돼?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싫어. 아이들은 원래 시댁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쿡 찔렸습니다. 민호도 이상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자주 혼자 나갔습니다. 고객 만나야 해. 회사 사람들끼리 점심 약속이 있어. 핑계를 대는 건 늘 자연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공방을 잠깐 들러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 우연히 민호의 차를 봤습니다. 그가 말한 회사를 가는 길이 아니었고 낯선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제가 그걸 본 순간 놀라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어쩌면 저는 이미 민호를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자꾸만 악몽을 꿨어요. 민호가 저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눈을 뜨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불안은 머릿속에서 계속 자라났고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민호의 미소도 아이들의 웃음도 집안의 풍경까지도. 저는 그때부터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걸요. 제가 붙들고 있던 이 삶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들 등원을 챙기고 공방 문을 열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길만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들어갔던 그 아파트 단지.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갔던 걸까요? 처음엔 추궁하고 싶었지만 막상 민호가 퇴근에 들어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방 일 어땠어? 그가 먼저 묻는 날이면 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마무리했어.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속으로는 스스로를 탓했죠. 왜 묻지 못했을까? 왜 입을 닫고 있는 걸까? 아이들도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하게 장난치지 않았고 둘이 속닥속닥 무슨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화났어?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 보면 가끔 무서운 얼굴에.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실로 나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있는 그의 옆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이 느낀 그 무서운 기운이 어쩌면 저에게도 스며들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미치도록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카드 영수증 몇 장, 작은 메모지 하나.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서 익숙한 필체가 쓰인 쪽지를 발견했죠.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장소에서
날짜도 이름도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 그게 단순한 일 때문은 아니라는 것.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민호를 보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고 하루하루가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 공간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어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민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민호는 간단히 씻고 나가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디가? 제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토요일에. 그 순간 민호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바쁘잖아. 사장님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넘어가는 척했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이들만 두고 나설 수 없었기에 공방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민호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죠. 민호는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동쪽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멈춘 적도 없이 골목 안 작은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새소리 하나 없이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집 앞 인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은 드리워져 안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대문 옆 작은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하나, 또 하나 스쳤습니다. 민호와 다른 사람. 분명히. 그림자만으로도 낯설고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귀까지 울릴 정도로.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문을 두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주머니 속 메모지가 떠올랐어요. 같은 장소. 여기일까? 여기가 그곳일까?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리고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그녀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문을 급히 닫았고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간 듯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웃음,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아찔했어요. 차마 그 집을 향해 발을 떼지 못한 채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무엇이고 확인하고 싶은 건 뭘까? 이 집, 저 사람, 그리고 그 웃음소리. 모두 저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맑았지만 제 눈엔 모든 풍경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겨우 삼켰습니다. 왜냐면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마주할 진짜 진실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민호를 마주할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전과 같은 일상인 척 웃으며 말을 걸었고 밥을 차렸고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수천 가지 질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민호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아는 민호는 진짜였을까? 민호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체육관을 들렀다느니 부장과 술을 한잔했다느니 늘 그럴듯한 이유는 있었지만 더 이상 제겐 그 말들이 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알아채는 건 의심이 아니라 반복이더라고요. 처음엔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
그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열이나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한참 후에야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회의 중. 늦게 들어가. 그 순간 이상하게 서글퍼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이가 아픈 일보다 그 여자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한 걸까? 며칠 뒤 저는 큰맘 먹고 민호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잠든 상태였고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잠금 패턴을 그렸습니다. 패턴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카톡 목록에 이모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모치고는 대화 내용이 너무 달달했어요. 오늘 예뻤어. 당신 오면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는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베란다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밖은 캄캄했고 바람은 찼습니다. 얼굴이 얼얼할 만큼 찬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지불한 값인가? 민호는 아마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일상처럼 굴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게 굴었겠죠.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변하고 있다는 걸. 행동과 말이 달라질수록 진짜 감정이 어딘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민호는 아직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거짓말이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죗값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 대가는 곧 자신에게도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 거짓된 일상에서 내가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끝을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방을 열려다 말고 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듯 제 머릿속 생각도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거짓말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고 저의 의심은 날마다 선명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마음에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민호의 회사 동료였어요. 강 대리요? 오늘요. 병간했는데요. 네. 병가요? 어디 아프다 했나요? 감기 몸살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일찍 퇴근했잖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오늘 회사에 간다고 했습니다. 출근복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채 오늘 회의 많다며 나갔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번처럼 골목 입구에 택시를 세우고 우산을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못 말려. 내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거울 봐. 이유 나오잖아. 그 말투, 그 톤. 익숙했습니다. 그 웃음은 제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여동생 혜진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이들이 시댁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 아무도 모르게 어긋나기 시작했던 민호의 시간들. 저는 대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몸이 떨렸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 민호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민호가 숨기고 있던 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서로의 거짓을 덮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민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와 소파에 앉아 뉴스를 틀었고,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는 눈을 피했고,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들키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와 마주할 때마다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척 연기를 했고, 저는 그 연기에 맞장구 쳐주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아침밥을 차리고 평소처럼 아이들 등하교를 챙기고 공방 문을 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기록이었습니다. 민호의 출퇴근 시간, 통화 기록, 카드 내역, 스마트폰으로 찍은 위치 확인 캡처까지 매일 빠짐없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는 단서라면 무엇이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방 문을 닫고 혼자 있으면 몸이 자꾸 떨렸습니다.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리고 곧 닥칠 폭풍을 견딜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 와중에도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퇴근 후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거나 아이들과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웃는 얼굴이 그 여자 앞에서도 같을까? 이 손으로 아이들 안고 그 손으로 다른 여자를 만지겠지. 어느 날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아빠한테 말 안 해?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조차 감지할 정도로 저희 부부 사이의 틈은 깊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책장 속에 있는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호에게 팔짱을 낀 제 모습.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라졌고 지금의 저는 전쟁터 위에 선 사람이라는 걸요. 민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서 있는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 끝을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한 줄씩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호, 9시 12분에 퇴근. 바지 주머니에 종이 한 장 넣은 채 거실로 들어옴.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 하지만 나와는 눈도 안 마주침. 그 기록들은 차곡차곡 쌓였고 저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전쟁은 누군가 알아채는 순간 곧 전면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습관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그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만화를 보며 킥킥 웃고 있었고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겉보기에 참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민호의 거짓말을 드러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호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그의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해 USB에 옮겼고 그 안에는 민호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노트북에 옮긴 뒤 시댁 단체 톡방에 전송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실이 흘러나오길 바랐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과민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모두가 알게 되겠죠. 민호는 나만 속인 게 아니니까요.
그는 가족 전체를 기만한 거였습니다. 저녁 7시.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살피는 듯 눈을 이리저리 돌리더군요. 저는 말없이 그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죠. 이게 뭐야? 민호는 처음엔 못 본 척하려 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입술이 말라붙는 걸 저는 또렷이 지켜봤습니다. 언제부터야? 제가 물었을 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이불도 깔지 않고 거실에서 엎드린 채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아이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엄마가 울고 아빠가 말이 없어진 집안 분위기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단체 톡방에 짧은 글을 보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상 링크를 조용히 첨부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지만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언니라는 호칭 하나가 그 모든 배신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민호는 착한 애야. 잠깐 흔들린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진실보다는 체면을 택하겠구나. 균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무너짐의 잔해 속에서 저는 혼자 일어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톡방에 진실을 올린 이후 민호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둘째는 아빠의 자리가 비어있는 식탁에서 괜히 젓가락만 굴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아이들이지 민호가 아니라고요. 민호는 이미 떠난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몸은 남아 있어도 마음은 오래전에 사라져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고 멀리서도 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얼굴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머뭇거렸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안고 미안하다 한마디를 꺼냈지만 그 말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서로의 파편을 바라보는 낯선 사람 둘이었죠. 언제부터였어? 제가 묻자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진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균열 속에서 조금씩 틀어졌던 겁니다. 혜진이와는 우연이었어. 처음엔 그런 뜻 아니었어. 민호의 말은 제 귀에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이유도 지금의 상처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난 이미 다 알아.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는 기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잠시 아빠 혼자 생각 좀 하고 올게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작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을 그날 처음 아이들이 없는 방 안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한 얼굴, 퀭한 눈, 새벽까지 잠 못 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야 해.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가 떠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마치 다 안다는 듯 묵묵했고, 둘째는 아빠는 언제 와? 같은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이가 제 무릎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조용해?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단단해지자. 그 말을 건넨 건 저였지만 그 위로는 사실 저 자신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에선 손님을 대하며 예전처럼 웃었고 아이들 도시락도 정성껏 쌌으며 밤이면 혼자 앉아 민호와 함께했던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꺼내보지 않기 위해 깊숙한 서랍 안에 넣어두었죠. 민호와 나눴던 대화들, 다퉜던 밤들, 웃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는 과거라고 부를 수 있겠더군요. 아이들이 자고 난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남편이 떠나도 마음이 부서져도 나는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고 무너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멀쩡해 보여?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들이 나한테 멀쩡함을 기대하니까. 그게 엄마의 삶이더군요. 상처를 삼키고 눈물을 뒤로 숨기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허전했고 밤이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졸린 눈으로 엄마 잘 잤어? 하고 웃어주는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급식 맛없었어 하며 투정 부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존재가 제 허전함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엄마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결국 사랑이라는 걸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랑이었습니다. 어느새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 앞 가로수에 초록잎이 무성해지고 아이들은 반팔을 입고 뛰놀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도 계절처럼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차가운 공기처럼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공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공방 문을 열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일상. 그 익숙한 흐름 속에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예전에 저는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붙은 삶은 때로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떠난 지금 나는 여전히 엄마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동시에 그냥 박소영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낸 손님이 공방에 들러 말했습니다. 소영 씨,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좀 단단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구나 하고요. 민호를 미워하는 마음도 그의 배신을 기억하는 감정도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사랑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엄마는 지금 나 자신을 사랑하느라 바쁘거든.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며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쓰던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답게 잘 살았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춰진 역할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상처 끝에 도달한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삶이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